자, 그러면 남경국민정부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 남경국민정부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뒤에 관계수 서브노트 관련돼서 좀 얘기하는데, 여기 원래 원판이 저 내용이 남경국민정부 이후부터는 거의 뭐냐면 부실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제 교재에다가 거의 많이 뺏겨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된 합격자 분이 이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요 이후부터는 제 교재 그 보충자료 교재로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요 내용 자체가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집어넣고 그랬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충자료 잠깐 한번 펴볼게요. 602페이지. 자, 앞에 이제 남경 국민정부 관련돼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잠깐 언급했는데 이 남경 국민정부를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그 4대 가문이 있어요. 예, 장, 송, 봉, 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4대 가문이 이제 남경 정권의 정치, 군사, 독점 체제를 구축을 했다. 자, 그다음에 군벌 정책 및 군대 감축 정책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국벌 과정에서 이 국민혁명군에 편입해온 군벌을 기득권 인정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군벌 하도 많다고 군대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 입장일 때는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 없겠죠. 이제 싸움이 없으니까 국방비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들 군부 세력들도 약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권력체계 확립 필요성 때문에 이제 군벌 뭐냐면 을 이제 낙하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고, 그 일환으로 군대 수를 감축시켰어요. 네. 그래서 국벌로 팽창된 군대 감축과 군사 부문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군대 감축과 재편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게 편견회의예요. 편견회의. 자, 그래서 이제 편견회의의 내용을 보면 이때 이제 전국의 8개 편견구로 이제 나누고 각 편견구와 중앙직할부대는 각각 11개 사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1년 군비를 장악했는데, 전체적으로 뭐냐면 군대 수를 줄였지만 실상을 보면 장개석 직계부대는 상당히 강화시켜 놓고요. 다른 그 군벌들의 군대는 아예 감축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반장 전쟁의 배경이 돼요. 원인이 되죠. 자, 그럼 반장 전쟁을 보죠. 좀 지울게요. 자, 반장 전쟁 원인은 앞에서 얘기한 이 편견회의에서 장개성군의 합중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죠.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시기가 여기 이제 훈장 통치보다 좀 약간 뒤에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여기 이제 그냥 그 편견회의 중심으로 해갖고 주제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보다는 좀 약간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30년 5월부터 해서 10월 때까지 일어났어. 자, 원인은 뭐냐면 편견에 의해서 장개석군의 확충에 대한 군부의 반발 때문이었고요. 그때 이제 장개석은 이제 나머지 군벌들이 이제 싸웠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때 중립적으로 딱 지키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어요. 장한양이야. 장한양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군벌편을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장개석에 쓸 것인지 이렇게 했다가 막판에 장개석에 쓰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군벌들을 다 소통하거나 아니면 얘네들 이제 자기 본골이 들어가거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강석의 군벌, 그다음 풍옥상, 장발교, 뭐 당세징 등 이 장개석과 전투를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전투하는 지역이 항하 중상류 지역 있죠. 항하 중하류 지역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원대전이라고 해요. 중원대전. 초창기 때는 장개석이 좀 불리했어. 수적으로는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곧바로 역전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하장이 가만히 이제 중립시키다가 뭐냐면 장개석을 지지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기 부대를 이끌고 그 당시 군벌 군대를 점령하고 있던 청진과 북경을 점령을 해버려요. 결국에는 최종적 장개석이 승리했다. 자, 결과를 보면 군벌 판도가 변화됐죠. 그래서 풍옥산군이 괴멸됐고요.
그다음 영성성군은 이제 자기 근거지인 산서에 딱 처박혀갖고 거기에 지내게 돼. 예전에 좀 영성성은 산서에 근거지를 뒀던 토착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장항항국은 이제 중원세력까지 확대된다. 예. 그래서 이제 장개석 중앙군은 다른 군벌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하영 군이 중원 세력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전 전쟁과 편견에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요. 그다음 통치 구조의 정비를 볼게요. 요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훈정 통치. 1928년에 이제 국보를 완성하고 나서 장개석이 이제 내걸었던 게 훈정관령 6조예요. 네. 이 훈정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저희 이제 손문에 건국방령에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 저희가 설명했죠. 손문은 건국하는 과정에서 3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훈정, 훈정, 그 다음에 헌정이죠. 그래서 이 훈정은 이제 훈정과 헌정의 가도기 단계죠. 그래서 아직 이제 민도가 좀 낮기 때문에 백성들 민도가 낮기 때문에 완전히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실시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그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당을 중심한 이당 치국 형태가 훈정이죠. 그래서 훈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당이 국가를 통치하죠. 이당 치국이라죠. 그래서 이 당, 그다음에 정부, 국가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 대표회의가 곧바로 뭐냐면 정부 구성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의 결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의 힘이 당 대표 회의였는데 거기서 결정된 것이 모두 그 국가 정책이 돼버린 거야. 이런 이제 이당치국 형태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약법이에요. 약법. 그래서 정식 헌법을 이제 뭐냐면 하는 대신에 그 중간당에 약법을 만들자. 그 약법 통치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특징이 뭐냐면 오원제죠. 오원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입법,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감찰, 고시 여기 5개죠. 오원제. 그 오원제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상호 이제 견제시키는 거야. 국가기관끼리.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오원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 당에 예속돼 있어요. 예속. 말이 오권 분리지 실제로 당의 총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그런 거죠. 이 독재 시스템의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원제 형태로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지방의회 같은 어떤 자치를 강조하는 거야. 요걸 통해서 민중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민주주의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이당치국, 당, 정부, 국가. 그러니까 이제 당이 행정부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국회를 개설 안 해요. 국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국가 행정부 역할, 입법부, 사법부 역할까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소문의 건국관념에 있는 훈정 정치의 주 내용인데, 자, 요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손문이죠. 자, 손문이 난다. 장개석이죠, 장개석. 장개석이 북벌 이후에 이제 훈정 정치를 내걸었는데, 내걸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당내 통합. 당이 그다음에 분열돼 있으니까 손문에 이제 뭐냐면 건국 방향을 이용해갖고 당내 통합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당내에 자신의 위치 강화죠. 위상 강화. 그래서 그 장개석 자체는 이제 군대의 힘이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당내에 권위가 없는 거야. 원료 세력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힘드니까 자기 목소리 가지고 얘기 힘드니까 죽은 손문의 권위를 끌어다가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이것도 훈정 정치도 완전한 훈정 정치가 아니에요. 왜 훈정 정치가 아니냐면 그 일부만 채용한 거야. 실제 보면 그 이당치국이나 그런 것들, 오원제나 이런 것들만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약법 같은 걸 만지지 않아요. 약법을. 이 약법도 이제 처음에 만들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중원대전이 일어날 때 이제 반대 측에서 이제
너는 왜 훈정이라고 해놓고는 법이 없냐? 약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약법을 나중에 만들어요. 나중에. 네. 나중에 만든다.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제정하죠. 약법을.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장개석은 훈정강령 6조를 공표했는데요. 예. 6년간 규정된 훈정기에는 국민당 전국 대표들과 국민대회를 대신하고 국민대회 의회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회를 대신한다. 의회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것처럼 이당 치구 자체가 당, 정부,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정부 역할을 하고 국가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해. 그래서 국민대 입법부를 뭘로 대체한다? 전국 대표대, 당 대표대회를 또 뭐냐면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 행사를 지도하고 대표대회가 폐회 중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대응을 하죠. 자, 국민당은 국민을 훈련시킨 이유가 있고 앞에서 이제 민도가 낮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회나 뭐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자,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정치위원 감독을 받아 5건을 총괄한다.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독재 정치죠. 왜냐하면 그 이게 구조가 이래요. 네, 일단 이제 그 당 대표 회의가 있고 당 대표회의 전국 대표회의죠. 거기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이제 우두머니가 장개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건이 있는 거야. 네. 우리가 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리시켜 상호 견제한다고 해도 실제로 장개석이 이렇게 해갖고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재 정치야. 독재. 장개석 1인의 독재 정치죠. 자, 그래서 이제 장개석은 이제 중앙 정치 권위를 이제 확대시키고 여기를 자기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키고 국민당의 통치 체제를 확대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호적이라는 사람이야. 이거 예전에 그 밑에 있는 예문에 나왔던 거죠. 그 밑에 있는 예문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제 있냐면 호적이 이제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성문의 생각이거든. 성문의 생각을 떠나서 훈정 정치를 하는 건데 이 건국 성문 자체가 어떤 우민간에 빠졌다는 거야. 국민들을 너무 낮게 보고 민주주의를 이제 뭐냐면 민주주의 못할 정도의 민도가 낮다고 본 거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수용을 못하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수용시켜야지. 수용을 좀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수용이 잘 되겠냐. 그러니까 인민들이 처음에 정치를 못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시행착오부터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성문을 아예 그냥 배제시킨다.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내용은 그 당시 장개석의 내용 비판이기도 하지만 훈전정치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문의 어떤 민중간에 대한 비판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그 예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훈정 약법 실시 과정을 볼게요. 자, 앞에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제 훈정기에 약법이 있어야 되는데 약법 없이 이제 통치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았어. 네.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논리적 결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훈정약법이 이제 실시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중원대전 때 반장 세력들이 이제 북경에다가 나름대로 이제 뭐든 임시 그 국민정부를 만들었어요. 반대하는 국민정부를. 그래서 이제 약법을 기치로 부평정부를 수립했거든요. 이 부평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태원약법 초안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약법을 실시해서 훈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너 장개석 정부는 이 훈정이라 갖고 약법도 만들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장개석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정권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약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정의 기초를 보다 확고하기 위해서 약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소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화민국 훈정식이 약법을 만들어요. 약법을. 약법이라는 것은 헌법 이전에 미리 이제 임시로 만든 것이 약법이죠. 자, 훈정 시기 때 국민당 전국 대표가 국민대회에서 대표의 중앙통치권을 행사하고 폐회 중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행사한다. 이거 이미 예전부터 했던 것을 훈정 시기 약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죠. 훈정 관련 내용을 약법에 명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의 정부에서 주석 한 명과 명명위원을 두고 국민당 중앙지표의 선임을 규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법이지만 예전 훈장관령 내용을 약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자신의 어떤 독재를 정당화시켜주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결과 국민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한 장개석이 약법에 의해서 취임한 거예요. 군사와 재정 실권을 장악했다. 뭐 예전부터 이제 장악을 했는데 이미 장악했지만 이 약법을 통해서 더 확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개석 정부는 그 당시 언론과 사상을 되게 탄압을 했죠. 그래서 민주적 요소를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뭐냐면 지지를 상실하게 돼요. 예. 그리고 민심 위반도 일어나고 언론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훈장기 국민정부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요소를 제약시켰다. 중앙 집권을 강하고 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약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언론 탄압 및 통제를 하고 사전 사후 검열, 암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처럼 말했던 진기미 같은 이제 뭐냐면 삼합파의 이들 동원해 갖고 뭐냐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백색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죽기 싫으면 쓰기적에 자기 검열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재 체제의 문제점 해결 능력이 상실되고 그다음 지식인 반발이 확대되고 민심이 이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산당 지지의 어떤 배경이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민중들과 이제 그 중립적인 지식인들이 이제 국민당을 버리고 공산당 지지하는 배경이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삼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 보면 국가주의, 무정부주의, 자유주의를 다 통제를 하고 국민당 내 집권 당국과 다른 파벌 주장을 통제를 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장개석의 의견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냐면 암양리에 이제 장개석을 반대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남경의 국민정부 외에 다른 또 국민정부를 만들어요. 반대파들이. 그래서 앞에서 이제 중원대전 때는 북평 국민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강동 국민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가지고 뭐냐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죠. 국민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뭐냐 진압당하고 통합되고 그러지만 자 이런 거 있다. 그런데 이제 5호헌초를 만들죠. 그 당시 이제 이 5호헌초가 1936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때 이제 항일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지도를 발휘하려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모아야 될 거냐.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나중에 헌법을 만든다는 약속 아래 이 헌법 초안을 만든 게 5호헌초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장개석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항일 체제를 정비하고 훈정영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5호헌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전대회에서 헌법 초안을 확정짓고 국민대회에서 개최를 결의했다. 그래서 5호헌초는 국민정부에 공표했고 나중에 이제 정부련이 이게 공유를 했죠. 예. 근데 이 5호헌초는 정식 헌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헌법을 실시하겠다 초안을 공표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당치를 중심으로 해갖고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전쟁기니까 총력 단결을 깨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실질로는 권력 구조상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이제 헌정을 하기 위한 어떤 뭔가 앞으로 약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헌정은 제대로 안 됐죠. 이게 진짜 헌정이 된 게 약법 쭉 진행하다가 헌정으로 넘어간 게 1949년이거든요. 헌정 시기에서 약법을 위한 헌정에서 헌법에 의한 헌정으로 넘어가는 거는 1949년이야. 근데 49년은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위에는 공산당이 계속 내려왔고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먹으려고 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남경 국민당 정부는 이렇게 훈정 정치를 하고 거기에 중간에 약법을 이제 통해서 통실했다. 근데 그 실상을 보면 국민당과 장개성의 일당 독재, 1인 독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경 정권의 이제 평가를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남경 정권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제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눠서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했던 것이 그 부분이죠. 네, 이거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남경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좀 볼게요. 요걸 보고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남경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도 했다. 여러 가지 세수를 확보했죠. 불평등주의하고 열강이 넘어간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고요. 관세를 인상하고 국내 산업 보호 관세를 많이 했다. 그다음에 산업 정책과 공급 제품의 통일 소비세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통일 소비세를 통세라고 하죠. 그래서 통세는 이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통일 소비세를 설치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자, 이금에 대해서는 얘기했을까? 이게 통행세인데 예전에 정통조원이 걷었던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도 걷었어요, 이금을. 예. 근데 이제 이금이 이제 태평천국 운동 때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한인 관료 세력들한테 넘어가죠. 그리고 군벌 통치기 때는 또 군벌들의 자금줄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이금을 걷다 보니까 중국의 중국의 상품 경제력이 뭐냐면 올라가지도 못하게 돼. 왜냐면 하나 문제 예를 10원짜리 물건을 만들면 실제로 소비지 가격은 뭐 200원, 300원 그래요. 왜냐면 이금을 중간에 군벌들이 막 걷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미국이나 이런 서양 열강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이금들을 계속 걷다 보니까 자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되게 반대했어요. 그냥 처음에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계속 반대를 했던 거죠. 미국이나 그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조건까지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관세 자주권이나 이런 것들 회복시켜 줄 테니까 대신 이금을 폐지시켜라. 그럼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차 해가지고 이금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이제 통합소비세, 통세를 설치했죠. 딱 한 번 물건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죠. 50달러 1,000원짜리 물건에 100원 딱 부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진정이 껴있고 그다음 국민정부의 통화정책은 이제 뭐냐면 음량제도를 폐지, 은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법회를 받거든요. 법회를. 그래서 법회로 통일시켰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내전기에 그 다음에 일제 항쟁기에 법회가 너무 많이 방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했지만 법회로 통일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촌 문제 해결 시도를 보자. 물론 이 농촌 문제 해결 시도는 이제 좀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죠. 그 당시 그 사회주의가 이제 확산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도 있어요. 농촌부흥위원회, 농촌경제위원회 이런 것들하고 항촌경설 운동을 했다. 항촌자치나 교육의 보급 등을 통해 생활 개선을 했고 신생활 운동을 추진해서 사회 악습을 써버리고 신생활 실천 운동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예전까지 남았던 좋은 풍습이라든지 전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 한계 보면 농촌의 토지 소유 불균 등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토지세를 지방군부가 아직까지 장악하고,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 안에서 또 지방군부가 계속 있었죠. 얘네들이 이제 이걸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남경 정부는 자기의 통치에 미치는 양자간 하류 도시의 상공업과 관세 수입에만 의존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볼게요. 자, 남경 정부의 부정적 시각은 안팎의 위기 때문에 근대화를 추진할 수 없었고 국내 건설 산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거. 예, 공산당은 상당히 남경 정부에 비판을 했죠. 예전에 지주와 매판 자본가들의 연합 정권이다. 그래서 남경 정부는 관료 독점 자본을 옹호하는 민족 자본에 저했다. 예, 공산당 시간. 그래서 남경 정부는 4대 가문들, 앞에서 얘기한 장씨, 송씨, 공씨, 진씨 이 4대 가문들이 독점을 해갖고 이제 절강 자본과 짝짝꿍 해갖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가 됐다. 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최근에서 이제 개혁 개방 이후부터 체제 내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남경 정부의 평가가 긍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보면 자, 남경 정부는 내전과 외침이나 제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남경 정부 안에서 이제 군벌들도 있었고 공산당과 싸워야 됐고 또 일본놈도 쳐들어왔잖아. 그런 제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근대를 나름대로 추구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외교, 재정, 경제 구조를 보면 외교는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한 관세 자주권 회복이나 영사재권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새 조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세자 주권을 구정했고 주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다. 그다음 재정적인 측면은 보면 해관 신세칙을 예정에서 재정에서 관세를 증가시켰고 그다음 통일 소비세를 신설하고 염세 정리 등 세수 확보하는 등 권력 기반에 확보했다. 이게 그 염세 정리와 관련돼서 13년 기준에 관련돼 나왔던 거고요. 자, 경제 구조에서는 자본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자본가 계층의 지지를 국가 권력의 기본 삼아서 중국 자본주의 발전에 도모했고요. 수입품 대체 공급화도 경호업 중심으로 진전했고 특히 이제 법회를 중심의 통화 정책으로 통일된 통화 정책 상업 발전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법회에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1935년 폐재 개혁으로 그 당시 일정한 물건을 중심으로 은을 중심에서 각을 음낭을 폐기하고 음본위제를 폐기하고 집회제도인 법회를 이제 발행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은행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법회를 매입함으로써 외환 환율을 안정화시켰다. 그래서 은하의 높은 환율과 은하 유치하는 금융을 공황에 시달렸던 중국 경제가 폐지 개혁 이후에 그 급속한 경기를 회복했다. 물론 이제 이거는 1920년, 30년대 때 얘기고 40년대, 50년대 들어서 이게 벽배가 너무 많이 그 가격이 많이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폐단을 불러일으키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 여기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좀 지우고요. 예전에 설명했던 건데. 자,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에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농촌부흥위원회와 중국경제위원회 설치해서 지식인들이 추진한 항촌 건설 운동을 지원했고, 그다음 신생아 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이제 이게 정치 의도가 있다고 했죠.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산당 지역 또 수복한 지역에 고유 문화를 또 다시 불러일으키는 정치 의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자, 하여튼 이 농촌 문제 해결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주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예. 1762번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1763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국민당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고 여기에서 이제 2차 국공합작을 건너뛰는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이 공산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공산당도 그 당시 국민당과 함께 그 그냥 주요 축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자, 공산당을 보죠. 중국 공산당. 자, 여기 이제 공산당의 활동 내용은 제1차 국공합작이 끝난 다음에 공산당 활동 내용이야. 요 활동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모태똥이 이제 대표적인 사고인지 알고 있지만 모태똥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거, 중국 공산당 안에 당권을 장악한 거는 뒤에 얘기야. 네. 뒤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당권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는데 주로 이제 그 당권을 장악했던 사람들 보면 이립산이라든지 이립산 그 전에 잠깐만요. 네. 하여튼 이립산 그 다음에 뭐 구추백, 왕명 이런 사람들이야. 구추백이 먼저 당권을 장악하고 이립산, 왕명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제 모태똥하고 좀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략전술 측면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러니까 모태똥 입장이에요. 기준으로 볼 때 모태똥이 이제 중간이고 딱 이렇게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태똥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이제 진독수 쪽이 이제 뭐냐면 우파고 좀 우파. 그 다음에 좀 약간 모태똥보다 좀 가격한 애들이 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우파들의 중심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죠.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 좌파들하고 이제 국공합작이 깨진 후에 이제는 도시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얘들이 당권을 장악한 순서가 이제 구추백
이집산 망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태동 시각에 의하면 요 좌파를 뭐라고 얘기하냐? 극자 모음주의 노선이라고 해요. 극자 모음주의. 네. 요 세 사람을 극자 모음주의. 그래서 극자 모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일시로 그 도시를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뭐가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러시아식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야. 되게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이거는 모태동의 생각하고 다르죠. 모태동은 도시가 중심이 아니야. 도시가 농촌이 중심이죠. 그래서 농촌에 소비에트 근거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포위하는 형태죠.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도시를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공산화시키는 그런 형태야. 그 농촌은 그냥 보조적인 존재야. 농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구추백, 1인상, 왕명 등의 이제 이런 그 시기 거쳐서 나중에 모태동이 얘네들이 다 실패하고 나서 당권을 장악하죠. 예. 당권을 장악한 건 뒤에 얘기했지만 대장정 과정에서 그 당시 준위회의가 있어요. 준위회의. 예. 준위회의 때 이제 모태동이 당권을 장악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태동 노선이 이제 바탕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의 어떤 혁명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예. 근데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그 칸트에 보면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극자 모험주의 노선은 이제 도시 위주, 노동자 위주고 농민은 부수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모태동이 당권 장악하는 과정에서 농촌 위주, 농민 중심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공산당 혁명 특징할 때는 후자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도시 중심의 무장 폭동을 볼게요. 자,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나서 이제 코민테른이 이런 민족 부르주아 세력들은 못 믿겠다.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뭐냐면 도시를 장악해서 혁명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민테른 지시를 받고 그 당시 주독을 중심으로 해서 남창에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일시로 남창을 점령했지만 곧바로 국민당이 포위로 실패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수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계급 간의 갈등에 의해서 모태동 지도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폭동을 했다. 그렇지만 강주 소비에트 건설 시도에 실패했다. 예. 그래서 1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모태동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일단 뭐냐면 강주 소비에트 건설에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으니까 끝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립산 도수는 거죠. 구추백이 몰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립산이 당권을 장악해. 자, 이립산 노선의 배경을 보면요. 대공황 여파, 반장전쟁으로 혁명적 전세가 종성되면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도시 안에서 노동자 총파를 형성해서 도시를 정과하는 때야. 그러니까 이 농촌은 일종의 도시혁명을 위한 어떤 배경을 이루어주는 거고 실제는 이 도시가 중심이야. 도시가. 그래서 이제 장사를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어요. 예. 장사는 이제 호남산에 있는 그 성도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패하고 다시 이제 이립사에 물려나고 왕명이 등장하죠. 이 왕명은 소비에트 28명 볼세비크가 지금 왕명 중심에 28명의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만든 집단 지도체제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러시아 방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서 대도시를 점거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남경 정부에 타다고 해갖고 뭐냐면 좌절되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뭐냐면 이렇게 도시 중심의 어떤 폭동을 진행을 했지만 그 곧바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태동이 이제 추구했던 것이 농촌이잖아요. 그래서 농촌 중심의 어떤 소비에트를 이제 뭐냐면 그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태동 전략전선 여러분 알다시피 농촌을 장악하고 도시를 포위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강주 소비에트 건설 시도 후에 이제 모태동은 농촌의 근거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농촌의 근거를 두고 일제후 폭등이 아니라 게릴라 정부에서 국민당군을 대응했는데 되게 이 농촌의 근거지는 어디 있냐면 되게 이제 국민당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산간 벽지들 이제 주로 소비에트를 건설하죠. 이 소비에트는. 그래서 이제 최초 소비에트가 뭐냐면 정강상 소비에트가 있어요. 이 강서성에 이제 있던 정강상에 소비에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더 넓혀서 서금 루이진에 또 소비에트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정강한 소비에트가 이제 대표적인 소비에트 처음 만든 거고 모태동과 주도기 건설했죠. 그래서 국민당 공격을 이겨내고 토지혁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소비에트가 만들어져. 네, 농촌 지역에 15개 소비에트가 확보되죠. 그리고 이제 중화 소비에트 1차 전국 대표 대회를 열어요.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이건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가 아니에요. 지금 공산당 대표대회가 아니라 물론 중국 공산당이 소비에트를 만들긴 했지만 소비에트 정부 조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 조직들에 있는 대표대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정부 대표대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면 헌법대가 노동법, 토지법 등 중요한 결의의 성립을 선포하고 서금 여기 있죠. 정강산 그 바 밑에 강서성의 서금 의진에 수도를 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모태동과 주석을 체제 확립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당권을 확립했다는 게 아니라 소비에트 연합정부의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거 의미해요. 당권은 아직까지는 이런 망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데요. 자, 이렇게 소비에트를 만들고 이제 대항을 하니까 국민당 정부에서 이제 공산당 토벌을 강하죠. 그래서 5번에 거쳐서 공산당을 토벌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모태동 노선이 이제 이 중화 소비에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중농 동맹 정책. 그래서 농민을 더 우선시 여기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누가 비판하냐면 망명 같은 당 중앙에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말 잘못했는데 중농과 동맹 정책이 뭐냐면 소작인들 외에도 그 당시 악질 지지를 위한 중농들, 중간 규모의 중소지주들과 동맹을 맺고 이들을 우리 편 끌어들이는 거야. 농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말 잘못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당 중앙 망명 같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든 거야. 얘네들은 이제 분홍 중심이었거든. 분홍. 그래서 반분홍 중심이다 보니까 얘들은 천의 대상이죠. 중농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한동안 모태동이 좀 약간 가택 연금도 당하고요. 예.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얘네들의 갈등에서 이제 모태동이 승리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정강산에서 이제 쭉 하다가 그 연안까지 도망가죠. 장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준위에 의해서 이제 모태동이 얘를 쳐내고 당권을 장악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국민당 통일작전 전개를 볼게요. 국민당 통일작전은 서금 루이진 소비에트에서 그 5번이 일어났고 나중에 연안에서 1번 일어났는데 네, 보죠. 자, 원래 이제 아니 이렇게 했는데 좀 보죠. 예. 자, 그때 이제 장개석이 안팎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잖아요. 안에서는 이제 그 공산당이 등장하고 밖으로는 이제 일본이 공격을 했는데 당연히 일본을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본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공산당 토벌에 막 힘을 기울였어요. 이걸 무슨 정책이냐 하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성안내 후양의 정책이죠. 그래서 국내를 편안케 한 후에 외적을 물리친다. 그런 정책이야. 그래서 총 5번에 거쳐서 포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초창기 때는 좀 약간 그 공산당을 무시하고 10만 명 정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소비에트 전면전을 하지 않고요. 이들 소비에트 깊숙이 유인해갖고 유격전해갖고 격차를 냈죠. 그다음 2차 공격 때는 20만 군을 포위했지만 그 당시 국민의 약한 부대를 집중해서 각계격파를 했고 3차 때는 진짜 이제 정예병력 10만 명 공격한 거야. 얘네들은 이제 지방 군벌들이고 얘네들은 국민당 직속 부대들이요. 훈련도 잘 돼 있고 뭐냐면 장비도 되게 좋죠. 그래서 되게 고전했지만 다행히도
만주사변을 일어나니까 포가 이거 이제 다시 물려났고, 4차 공격 때는 또 성안내 안내 양해 정책을 계속 고수해서 했는데, 이때 일본의 연합 공격으로 또 중기했어요. 그다음 5차 공격인데, 5차 공격은 그 국민당이 마음 먹거니 공격한 10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 주변에 여기 보시면 국민당 여기 공산당 기지가 있으면 공산당 기지를 쭉 콘크리트나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쳐요. 그래서 토치카 같은 거 만들고 여기 철조망을 이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조금씩 조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격전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를 뚫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여기를 이제 버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금이죠. 강서성 이쪽에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갖고 그 상서성의 연안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장정이 유명한 대장정이죠. 서금에서 연안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에 병력을 이끌었던 게 한 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여기 이제 갔다고 해요. 근데 막상 도착했는데 그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들이 이제 도착했다고요. 그 도중에 거의 죽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동할까요? 이렇게. 네, 외곽 지역으로. 왜냐면 이렇게 이동하면 이 지역이 이제 그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힘드니까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들, 산각 그 강들이 있는 험악한 지역들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외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간신히 이제 뭐냐면 연안에 도착을 했다. 연안에 도착하니까 그 당시 이제 여기 상서성에 있던 부대가 어디냐면 그 장한영 부대야. 그래서 장한영 부대에게 이제 그 당시 장개석이 연안 쳐와. 근데 장한영이 치진 않고 가만히 이제 멀뚱멀뚱하니까 여기 가서 이제 그 뭐냐면 채근시 달고 이제 그 당시 장한영한테 가서 있었는데, 장한영 서안에서 이제 장개석을 잡아버렸죠. 그래서 포위를 잡아서 이제 포로 잡았잖아요. 서안 사건이 났는데, 그 서안 사건을 계기해서 6차 공격을 시도했다 끝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서안 사건 도중에 중단됐다.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사건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만주사변과의 하북 공격을 보죠. 예. 자, 일단은 이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만주사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 직후에 일본이 한 침략 전쟁, 만주사변이에요. 예. 사변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식적으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한 걸 만주사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상해사변도 일어났어요. 연관돼서.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만주사변은 1929년 세계공황으로 일제 경제 악화, 이런 것들이 남만주 철도의 경영 악화에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1928년에 강동군의 정자림이 폭사 사건을 해서 그 당시 장자림의 아들이었던 장하량이 반일자세에 강격화되면서 1930년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예. 그리고 만주국을 건설했죠.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배경은 장자림에 의한 폭사,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공황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있었던 만주에 있었던 남만주 철도를 지키고 있는 강동군이 유조고 사건을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약에 찌든 중국 사람 한 명을 잡아다가 잘 시키고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폭탄을 쥐어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총으로 이제 다 죽여. 그리고 그 시체를 그 당시 이제 그 남만철도 그 부근에 천류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자폭을 하죠. 예, 약간 폭탄 설치해서 자기 그 남만철도를 약간 폭파시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구로 이제 핑계를 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장하령이 이걸 했다. 왜냐하면 거기 옆에 있는 시체를 보니까 장하령의 어떤 군복을 입고 있더라. 동북군의 군복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만주사변이에요. 예. 근데 장개석은 그날 싸워야 되는데 부정한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장하령한테 싸우지 말고 그냥 후퇴해라. 그래서 장하령이 눈물을 이제
그 뭐냐면 뒤로 하고 후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무혈 입성으로 그 뭐냐면 만주를 차지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만주국을 설립을 하죠. 만주국을 1932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해사변을 일으켜. 상해사변을 왜 일으켰냐 하면 그 당시 만주국을 이제 장악하고 나서 그다음 국제연이 만주에 쏠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 상해사변을 일으킨 거야. 이걸 제1차 상해사변이라고 해. 제1차는. 윤봉길 의사가 이제 활동했던 게 이게 제1차 상해사변이죠. 자, 그때 이제 중국 정부는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국제연맹에 제소했고 결국에는 국제연맹 결의를 해서 일본군 철수해라. 그리고 나서 디테일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이건 다 일본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국 만들고 나서 국가도 국제연맹에 탈퇴를 해버리죠. 예. 자,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작가이 만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눈을 돌리게 상해사변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래서 제1차 상해사변을 볼게요. 2차 상해사변은 나중에 이제 중요전쟁이 터질 때 이제 상해를 공격한 걸 제2차 상해사변이라고 하고 이때는 1차 상해사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 1차 상해사변 발발 보자. 못하나요? 배경을 보면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립에 국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계기를 보면 상해에서 일본인 사대 사건을 핑계로 조기에 경비했던 일본 해군 육전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해병대죠. 육전대와 중국 19도군이 충돌했어.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병력을 추가 발견했고 19도군 항전하다 후퇴를 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윤봉길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당 정부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주사변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그때는 좀 약간 또 진전돼서 일명 저항하면서도 일명 교섭해서 좀 더 외교적으로 활동하면서도 그건 뭐냐면 저항도 하고 또는 교섭도 하고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에 제소를 했고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종 공사의 중재로 상해 정전협정을 체결해서 결국 일본군이 상해 철수를 하게 되죠. 1차 상해사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복 지역을 공격하죠. 일본은 이제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만주와 그 당시 북경을 연결하는 지역을 이제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 보면 아이고 대충 그리고 만리장성 있으면 북경이잖아요. 네, 여기 항아강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주 지역이죠. 이 중간 지역 있어. 요 지역을 이제 먹으려고 하죠. 요 지역을. 요 중간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행정부상 연화성, 수원성 이 지역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내몽골 자치주 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만주하고 이 북경 중간에는 요소 지역이 이제 그 당시 연화성이라고 했는데 이 연화성을 공격을 해. 그래서 산해관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되고 연화성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당고 점정 협정을 개설하죠. 요게 예전에 11년 기초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고 점정 협정 뭐냐 하면 하북성 동북 지역에 요 중간 지역에 그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요. 그래서 이 비무장 지역을 설정한다는 건 이 만주국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전에 만주국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쪽 지역을 이제 는 만주국 자체를 인정하고 나서 여기를 비무장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무장 지대의 설정을 일본은 하복성의 활동을 확보할 수 있고 비무장 지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침략 활동을 전개를 발표했다. 그 북부 중국 분리 공작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진 항화 협정을 체결하죠. 그래서 중국의 중앙군이 하복성 밖으로 이동을 하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동하게 되고 항해연을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비온 진덕수 협정을 체결하죠. 그래서 중국의 29군이 장성성 이북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100일 기간을 해산하는 그 남이사 같은 것들을 해산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중간지대에 얘네들이 만든 위원회가 뭐냐면 하북기동 방공자치위원회야. 하공방공자치위원회를 만든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구업종에서 규정된 비무장 지역에 친일 계대 정권을 수립하죠. 예.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당 정부가 이제 만든 게 기찰 정무위원회야. 대립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만주를 넘어서 하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쪽 지역 만주와 하북 지역 그러니까 연하 지역과 내몽골 지역을 뭐냐면 자기가 또 먹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북중국 정책을 이제 분리 정책을 포면화시켰다. 그리고 내몽골 지역은 그다음 수원성 지역이 있는데 수원성을 공개해서 내몽골 분리 작전했다. 예.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내몽골 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북 기동 반공자치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뭘 하냐? 이거 되게 이제 친일 정부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아편도 팔고요. 여기다 밀무역 돼. 그래서 이제 요 밀무역 때문에 그 당시 북경정부가 북경정부인데 여기 있는 그 남경에 있는 그 장개석 정부가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장개석도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 네, 참으려고 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경기까지 올라간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뭐 아편도 갖다 팔고 그다음에 법회도 막 위조 지표도 찍어내고 그다음에 밀무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전체의 경제가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참는 정책에서 이제 투쟁하는 항일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당고정정협정, 매진 항업정 체결, 그다음에 토비원, 진독순 그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하복을 공격해서 먹으려고 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일본과 좀 합친하는 과정에서 당고정정 협정 이후에 일본과 잠깐 이제 합친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공포됐던 것이 동목 방구령이에요. 그래서 국내 항일운동을 단속하고 항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요게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틀려고 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일운동 전개를 볼게요. 항일운동 전개. 요번에 나온 게 12구 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이 12구 운동. 이게 12구 운동이 11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나왔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결 어몽. 요것도 그 뭐냐면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예전에. 예. 단결 모욕을 막아내기 위해 약간의 기본 요건과 최종 요구인데 정부용에서 공표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서한 사건도 관련돼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약간 요거 보충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했어요. 항일정선 전개 과정 이런 내용인데 요게 상당히 복잡한데 요걸 좀 보기 전에 요걸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표를 보는데 잠깐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강자종사나 여책을 보고 이렇게 좀 약간 표도 만들어봤거든요. 항일정선 전개 운동을 풀어봤어요. 항일의 주체를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국민당, 그 다음에 공산당, 그 다음에 국민당도 공산당도 아닌 학생운동이나 중간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체 뭐 지지한 게 뭐 20%, 20%, 10% 하면 되겠다. 10%, 10%고 얘네들이 80%야. 그래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단결된 세력이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국민당도 공산도 아닌 그때 이제 지지했던 중간파, 학생운동, 시민세력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8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자기 표현을 만드는 작업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성공했던 세력이 어떻게 공산당이야. 국민당은 얘들 탄압했죠, 주로. 예. 근데 공산당은 이들 적극적으로 끌어서 자기 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국共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국민당과 공산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뭐, 근데 이제 학생운동 중간파들은 순수한 예국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초지일관 얘들은 반일이야. 예, 그래서 얘들은 이제 좀 볼 건 없고, 여기 공산당과 국민당을 이제 중심으로 얘네들의 이제 항일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나, 대일본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국민당은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앞에 그런 것처럼 그 부조항 정책,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만주에 그냥 철수해라. 이겠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 세력 때문에 그렇죠. 성안내 후양해를 내세우다 보니까 먼저 뭐냐면 이 공산당 놈들을 토벌하고 나서 일본을 토벌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외교적 대응을 했고, 그래서 32년 상해사변이 일어나니까 좀 약간 이제 이때는 좀 싸웠죠. 그래서 일면 정하면서 일면 교섭을 했다. 그렇지만 외교적인 틀에서 대응하겠다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성안내 후양의 정치가 33년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쭉 유지가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게 뭐냐면 기동 방공자치정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기동 밀무역을 하죠. 거기 아편 팔고 법회를 막 찍어내고 가짜 그 돈을.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민당 이중전회를 개최할 때 모태또 그 장기세 뭐라고 하냐면 모욕을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이제 행동에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점점 이제 뭐냐면 반일로 올라가요. 반일로. 이렇게 표가 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소련과 간의 관계 개선을 또 시도하고, 왜냐면 일본과 싸우려면 이제 소련하고 이제 사이가 돈독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국민당 안에서 얘가 너무 이제 싸우질 않으니까 국민당 그 장개석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안에서 뭐 그 군벌들 내에서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갖고 복권인민정부라든지 양강사분 같은 뭐냐면 그 군벌들 반발들이 일어나. 물론 이제 얘네들 표면적인 내용은 국민당 정부가 일본은 싸우지 않고 공산당과 우리 군벌들만 잡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거 양강사변이나 복권인민정부는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서한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결국에 서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끝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을 갖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공산당을 볼게요. 공산당은 만주사변을 일어나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항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 반장과 연결시켜서 해요. 반장 항의. 그래서 반개석도 반대하고 항의도 한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해갖고 좀 이용한 것도 있어요. 항의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제1차 상해사변 터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12구 운동을 지원하면서 좀 바뀌게 돼요. 12구 운동.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파일선언을 해가지고 핏장항으로 바뀌게 돼요. 계기가 됐던 게 핏장항.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장개석을 압박해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반장항의부터 좀 더 나아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아까 이제 뭐냐면 한계는 뭐냐면 이때 장개석을 이제 적절히 언급하지 않고 장개석과 이제 같은 계급적인 우파 세력들을 포용하고 해야 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장개석을 이제 같이 손을 잡는 것보다는 장개석과 옆에 있는 우파 세력들을 포용해갖고 항의했다. 그렇지만 종전의 어떤 반장항의로 좀 더 나은 단계였다. 자, 그래서 파일 선언과 오후 통전이 있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미트는 지시 때문에 그래. 코미트는 지시. 그래서 이런 것들 반장하기에서 핏장하기에서 이제 전화할 수도 있던 게 파일 선언과 뭐냐면 오후 통전인데 코미테의 7차 지도 7차 코미테는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다. 7차 코미테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반파쇼 운동이 전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다시 이런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아 이런 게 이제 지시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있다가 모태똥이 이제 1936년에 단결 엄호 선언을 지지하죠. 예. 그 당시 이제 모욕을 참는데도 발언을 참는 한도가 있다 있잖아요. 여기 발언했잖아. 모욕을 참는 데 한도가 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돼. 지지 선언, 모 대통령이. 예. 그래서 단결 업무 선언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뭐 정경련도 이제 만나고 막 그러는데 단결 업무 선언 지지를 또 지지해주고 막 그러게요. 예, 정구령과 만나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단결 업무 선언 지지, 모욕을 붙였는데 발언도 지지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단결 업무 선언 자체는 정규령 했고, 그리고 모욕을 참는데 반환을 지지한 것도 이제 장개성이 말한 것도 지지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차 국공합작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정부 형태를 만들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국민당과 관계 개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뭐냐면 이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연장하기로 이제 바뀌게 돼. 연장하기 뭐냐면 피장하기는 이제 장개석은 명시하지 않고 장개석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 뭐냐면 같이 하겠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연장하기는 이제 장개석 언급하면서 장개석의 지도를 인정하면서 얘들 이제 중심으로 항일하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얘에서 이제 서한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결국에는 국공합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장항일, 그 다음에 피장항일, 그 다음에 여기 연장항일 3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반장에 피장항이 넘어갈 때는 파리선언과 오후통정이 있고요. 그 중간에 모택동의 단결홍원 선언, 정구적의 지지, 그 다음에 모욕을 참는데도 반언을 했다. 장개석의 지지, 반언을 지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장항이 넘어가서 서한사건을 통해서 국공합작 일치항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학생운동 중간파 활동 내용 보면,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이제 뭐 국민 엄호 자구회를 설치하고 중국 민권 보장 운동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반장개석 관련된 이제 세력들, 송교정, 뭐 최원발, 유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들이 힘이 커지기 시작한 게 1935년 12구 운동이에요. 학생들 중심으로 했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북경대 등 부평 학생들 중심으로 그 뭐냐면 시작됐는데, 이게 북중국 운동 분리 운동의 반대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화됐어. 그러니까 종전에 그 항일 운동이 되게 도시 명망가 출신인데 이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대중 항일 운동을 전환을 계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영향을 해서 이제 상해 등에서 구국회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정구정이라는 그 뭐냐면 그 단체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중간파의 큰 단체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촉구한 게 뭐냐면 핏장항일 정책에서 연장 항일을 해라. 공산당한테 요구하고 그 단결 의무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민당의 관계를 이제 보면 국민당은 얘네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막 탄압을 하고 그래요. 예. 무술 출군자를 체포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공산당은 이 정구령 같은 중간파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탄압만 한 거야, 국민당.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국국내정 때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밀리는 원인이 돼. 얘네들 세력을 지지를 못 받은 거야, 얘네들은. 예. 하여튼 결국에는 이렇게 했고 서한사건 계속 국공학자 일치항일로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1936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37년이죠.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공합작 일치항일 넘어가지만 이렇게 공산당과 국민당 학생운동의 이런 항일운동의 어떤 노선 변화는 좀 있었다. 결국에는 이런 노선 변화가 그다음에 서한사건을 통해서 집중이 되고 하나 합쳐지고 이것이 1937년 중일전쟁 2차 국공합작으로 하나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예.